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온통 평창으로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방금 전 북측 최고위들의 방남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만큼 남북의 변화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김진양 위원장 연결해서 향후 남북대화 활성화될 경우 기대해볼 수 있는 남북의 경제협력, 또 막혀있던 개성공단이 가져올 의미, 효과 등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소리는 최근 텔레비전을 켜면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낚시인데요. 이 낚시에 대한 인기 많다고 합니다. 실내 낚시터 풍경 김미란 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올림픽과 취미생활은 밝고 설레지만 금융 상황은 먹구름입니다. 미국 증시, 악재에 이어서 또다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힘겹게 그 여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양적 완화로 지탱하던 거품이 꺼지는 신호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가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번 주 경제 토비쇼와 잠시 후 이어질 인터뷰에서 확인해봅니다. 올림픽 때는 원래 치열했던 전쟁도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휴전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도 또 안보와 여러 가지 갈등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2월 9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이 월요일 뉴욕 증시의 급락 소식으로 여러 가지 분석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요.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여파가 이 증시를 끌어내렸다. 증시가 금리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쯤 조정이 돼야 되는, 이 양적 완화 이후에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지만 막상 충격이 닥쳤을 때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져 있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이 시작할 때 장 시작보다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원유 등 위험자산을 피해서 국채와 금, 또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또 여러 가지 금리 상황 때문에도 이동하는 부분이 있겠죠. 과연 일시 조정일까요? 지금의 충격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또 어떤 한국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여파가 있을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여야의 2년 장기 예산 합의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경제 지표들은 네. 미국의 고용시장 관련 지표 같습니다. 아, 네. 미국 시간 8일이죠. 네. 역시 발표된 고용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22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된 거죠. 네. 전주 대비 9,000건이 줄어든 것인데 4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달 초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증시가 급락했었던 출발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 역시 고용 관련 지표였는데요. 네. 실업률이 4.1%로 집계가 되었던 것이죠. 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네. 미국에서 취업자가 늘고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도 줄고 그렇게 해서 임금도 올라가고 그럼 미국 경제가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증시는 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되겠죠. 네. 사실은 이러한 임금 인상에 대한 그 부담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중순에 상징적으로 미국 대형 소매업체죠. 월마트가 최저시급을 시간당 9불에서 11불로 인상을 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미국 소매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그러한 월마트조차도 최저시급을 올려줘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임금 인상이 시차를 두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미래 기업 실적에 대한 예상치의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되는 주가가 결국은 지금 너무 평가가 높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한 이러한 우려가 나아가서 임금이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텐데 네. 미 연준이 가만히 있겠느냐. 미 연준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금리를 더 빠르게 많이 올리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이렇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지금 잠시 전화상에 잡음이 들어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준은행도 뭐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물가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낙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1000포인트 이상씩 기록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렇게 대규모로 조정을 받고 있는 원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왜 지금 이 시점인가 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이러한 현상에는 사실은 과거와 금융시장의 이 체질 내지는 매매 패턴이 달라진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매라던가 자동화된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매매가 네네. 금융시장 안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던 ETF 펀드들 같은 경우에 네. 특정한 주가 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다시 손절매를 네.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손절매가 단시간에 집중되는 그러한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많은 펀드나 이러한 자금들이 일종의 변동성 지수 빅스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러한 지수에 연동이 되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펀드의 환매로 이어지면서 더더욱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 이 시점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달 초에 미국 증시의 급락이 시작된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리는 것이 전임 미 연준 의장이던 옐런이 퇴임을 하고 네네. 새로운 연준 의장인 파월이 취임을 하는 시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네. 이것은 과거에도 살펴보면 미 연준 의장이 교체될 때 교체 직후 일정 기간 동안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큰 어려움 내지는 변동성을 겪었던 경험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폴 벌커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중남미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네. 그린스펀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네.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맞습니다. 현실화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미 연준 의장의 교체와 특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맞물릴 경우에는 더더욱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미 연준 안에 이러한 구성 변화에 저희가 좀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빅스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이 연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또 겪었던 여러 가지 시기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된다. 자, 오늘 어떤 기사 제목은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저금리 축제가 끝났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저금리와 경기 회복을 새로운 어떤 변화의 지표, 지수로, 변수로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장기화된 이슈로 가져갈까요? 아니면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선에서 일정 기간만 겪게 되는 일일까요? 저희가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두 가지 용어입니다. 네. 저금리와 경기 회복. 이 두 가지 용어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네. 정상적인 경제라고 한다면 네.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금리는 앞서 올라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국에서 현실화되고 있죠. 실업률이 낮아지고 임금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시차를 두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물가 상승에 대응해야 되는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 네. 이러한 정책 금리 변화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한마디로 경기 회복과 저금리는 어떻게 보면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왔죠. 네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이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것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네네. 사실은 이러한 현상, 경기 회복 내지는 경기 활황과 저금리가 양립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긴 세계 경제의 역사 속에서 보면 매우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약 8년 정도 지속되기는 했지만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네. 왜 이렇게 미국 경제는 좋은데 실업률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가.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지 않는가가 어떻게 보면 경제 안에서 일종의 퍼즐처럼 언급이 되어 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 회복과 저금리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제 금리가 오르는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그동안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자산시장 하락세, 주가 상승세의 뒷받침을 이미 되어 왔던 것이 글로벌 유동성의 공급, 저금리였는데 이것이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지금 진행자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네네. 이러한 현상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키는 금리입니다. 네.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이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네네.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 미국 국채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시점에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새롭게 취임하는 미 연준 의장 파월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압박 사각이 없이 연준 의장이 되신 분이고요. 네. 미 연준 이사로 계실 때 단 한 번도 다수 의견에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 네. 그리고 상원 인준 과정에서의 청문회 그 내용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전임 무장인 옐런의 이러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을 뿐 네. 본인의 명확한 의지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불확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의장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미 연준 안에서 투표권을 가진 이사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사실은 예전보다도 매우 더 중요해졌는데요. 네네. 보면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부의장은 피셔 부의장이 퇴임한 이후에 오랫동안 공석이죠. 네. 3인자에 해당되는 뉴욕 지역 연준 의장 너들리는 얼마 전에 6월 이후에 본인이 퇴임하겠다라고 해서 6월 이후에는 물러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옐런과 더들리 같은 확실한 비둘기파, 저금리를 선호하고 금리 인상에 반대하던 두 사람이 이제 빠지는 게 기정사실화된 반면에 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트럼프가 새롭게 지명을 해서 새로 들어가시게 된 두 분의 미 연준 이사는 확실한 매파라고 지금 시장에서 분석이 네.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파월 의장 하에서 과거보다도 더 매파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특히 트럼프가 앞으로 지명해야 되는 의사가 모두 4명이나 남아있는데 이 의사들이 어떤 성향의 분들로 지명이 되는가에 따라서 향후 상황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더욱더 매파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금융시장이 금리 상승을 원인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상당 기간 해소되기 어렵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저금리라던가 많은 양적 완화로 지탱하고 회복세를 띈 것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와 경기 회복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고 하황이 되면 다시금 금리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견딜 수 있느냐, 받쳐줄 수 있느냐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한국 경제 여파에도 그런 분석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은 경제가 잘 나가고 금리 인상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나라 중앙은행의 미 연준이 1년에 3차례건 4차례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네네. 아마 국내외 금리는 역전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경기 회복세는 미국만 못하고요. 그렇죠. 올해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은 잘해야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국내외 금리 역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네.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논리 때문에 한국은행이 우리 경기 회복 속도보다도 과도하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최근에 많이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이라던가 금리 급등으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의 증가, 네. 이로 인한 소비 회복에 대한 지연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어쩌면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우리 통화 정책의 중요성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경제 톱 이슈에서 또 한국 경제에 미친 여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조용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는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인터뷰에서 듣다가 생각이 떠오르시는 것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견들 다 좋습니다. YTN 라디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샵 0945번 문자를 보내시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있는 날이죠. 여러 가지 북측 인사도 내려오고 또 대내외 인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어느 때보다 이 성화, 점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원 또 생각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번 주 경제 이슈 또 금융 여파, 한국에 대한 여파 분석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생생경제 경제 톱 이슈 한 주에 중요한 얘기하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 금융 상황 또 증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축제인데요. 금융 상황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참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 걱정거리 좀 풀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조영무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충격이 꽤 큽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더 약자여서 걱정이 많은데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2015년 12월에 네. 한 번, 네. 그리고 16년에도 한 번, 네. 그리고 지난해 3번. 당초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세계 글로벌 경제 변수가 뭐냐? 미국의 긴축 속도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이냐였는데 네. 올해도 당초는 3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네. 이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2.4% 네. 였다가 한 달여 만에 2.8% 중반대까지 네. 치솟은 겁니다. 이게 뭐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리가 뛰니까 그러면 연준의 통화정책에 굉장히 가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네. 거기다 공교롭게 시장 교체되죠. 그리고 또 고용 상황도 좋아지고. 고용 상황도 좋아지고 네. 있고요. 여기에다가 뉴욕 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9년, 10년 가까이 올랐네. 네.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쏠리다 보니까 부정적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차익 실현도 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율도 갑자기 맞습니다. 달러당 우리는 1,05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1,100원까지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늘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축소하는. 2015년 12월 한다고 할 때 그 당시에도 이런 충격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2013년도에도 긴축 발작이 맞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건 초반에는 불가피하다. 그럼 네. 이제 우리가 뭘 주시해서 봐야 될 거냐. 네네. 바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네. 10년물이 3%를 넘어갈 거냐. 이게 3%를 넘어간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네. 아시아와 같은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렇죠. 안전자산인 미국으로 가도 3% 이자를 주는데 네. 왜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겠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 그동안은 네. 사실은 그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서 거의 5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다 뿌려놨는데 그 네, 돈이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그렇죠. 주식시장 화랑이었고요. 부동산 시장이 세계적으로 호황이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돈의 큰 흐름이 바뀌는데 그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진다면 네. 하면서 지금 일부 맨하탄, 캐나다, 유럽 부동산 시장 거품 꺼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 역시 한 번 이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올랐다가 네. 또 한 번은 또 시장 환율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틀 전에 엊그저께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맞습니다. 됐죠. 그러다가 또 오늘은 또 속락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불안 심리가 당분간 계속될 네. 것이다.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금리와 더불어서 3월 말에 있는 이제 FMC에서 기준금리 올리겠죠. 네. 그 전까지 갖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분석에 비해서 출렁거릴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증시나 국제금융시장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가장
힘든 건 불확실성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라는 건데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우리 증시 좋을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좀 위험자산 선호를 통해서 뭔가 좀 우리가 금융의 어떤 돈이 몰리고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쉬는 국가들이 타격 입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긴축으로 접어들 때 굉장히 강한 긴축을 할 때는 어김없이 신흥국에서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1990년 이후 미국은 세 차례입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요. 1994년, 1999년, 네. 2004년. 네. 그러면 19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는 멕시코에서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그리고 1999년 97년은 너무나 뼈아프죠. 그렇죠.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맞습니다. 한국까지 외환위기가 전염됐습니다. 물론 당시와 우리 그때와는 이제 외환 보유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는 IT 버블이 꺼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카드 사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런 이제 아픈 트라우마를 기억하게 되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긴축이 나서면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네. 예외 없이 흔들리더라.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좀 시장이 이 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건 맞지만 우려가 너무 앞서가면은 그 또한 불안감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5천조 원을 한 9년 동안 풀었는데 네. 그 돈 가운데 우리 국내 얼마나 들어왔냐입니다. 네네. 9년간 들어온 건 한 65조 원 가량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특히나 미국인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네. 자본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인의 한국 상장 주식 보유 금액이 265조 원입니다. 네. 전체 외국인 지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계 자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금 가운데 9년째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사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천정이 깨진 거였고요. 그 금액이 65조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달 들어서 한 3조 원 빠져나갔어요. 네. 겨우 5%. 5%가 채 안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이 주식시장의 분기점을 얘기할 때는 고점 대비 20% 빠졌느냐 떨어졌냐를 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한 5% 빠졌거든요. 네. 이게 정말 15% 이상 빠졌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큰 주식시장의 대세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예, 역시 지금 어떤 속단은 어렵다라는 측면이고요. 일단 이 연준 내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앞서 조영무 위원도 지금 상황은 대부분 매파로 교체되는 과정이고 가파른 금리 인상을 예고할 때 이 충격 오래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고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1.25에서 1.5니까 미국의 네. 상단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같습니다. 네.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4번 한다 그러면 1%포인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한두 차례가 기본적인 예상이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1% 이상 0.5%만 벌어진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따집니다. 돈을 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0.75, 1%가 벌어지게 되면 심각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하느니 아무리 가계부채 문제며 내부 소비며 이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따라가지 않을 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나 이제 지금 외국인의 동향 그리고 이제 환율의 변화 네. 이런 이제 글로벌 자금 트렌드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총성 없는 전쟁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그 여파를 또 떠안아야 되고 이 올림픽 중에는 전쟁 금지한다고 하는데 금융 전쟁도 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평창으로 향하고 있죠. 이 김여정과 또 김영남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 서해 인천공항 내려서 지금 KTX를 통해 또 강릉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있는 날인데요. 이렇게 남북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외교적 안보적 상황에 대한 관심까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남북 경제 교류 또 개성공단의 재개와 같은 이슈들도 엮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오랫동안 남북 문제 관련한 직접 또 그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셨고요. 현재 개성공업지구 관리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양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예, 자 오늘 동계올림픽 개막식입니다. 지금 북측 인사 아주 최고위급 인사들이 내려온 상황인데 이 평화올림픽이라고 말하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바라보는 위원장님 심경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뭐 4년간 사실 또 개성공업지구에서 직접 또 그 업무도 하셨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진심으로 성원하죠. 진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의 이 평창의 의미가 네네. 평화평차의 번창을 창자입니다. 평창. 네. 평화로 번창한다는 건데 네네. 우리 개성단 입장에서는 평화로 번창한다는 평창의 의미하고 진짜 거의 유사합니다. 네. 개성단은 평화 프로젝트이고 경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네. 평화 속에서 번창하자 이런 의미가 일맥상통해요. 네. 그런데 오늘 2월 9일 평화올림픽 평창은 개막식인데 우리 개성공업지구 관련해나 기업들은 내일 2월 10일이 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불 꺼진 지 2년 된 날입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한 성원을 보내면서 네. 우리도 곧 남북관계가 진짜 정상화되어서 네. 개성공단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렇습니다. 예. 동쪽 평창에는 지금 불이 환하게 성화가 밝혀지고 있는데 서쪽 개성은 아직 캄캄합니다. 예, 자, 뭐 곧 불이 켜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려오신 분들이 거의 최고위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의장부터 시작해서 김여정 뭐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이 정도 또 미일 중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 좀 구체적인 개선의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즉 뭐 개성과 금강산 등등을 놓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처음 드려보는데 저는 원래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네, 학자가 그렇죠. 좋은 계기가 되어서 청와대에서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한 5년 했었고요. 네. 개성에 직접 들어가서 4년간 그들과 협상을 쭉 했었죠. 네, 그러셨죠. 최초에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고위급 대표단이 온다 그랬을 때 네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남 최고민의 상임위원장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틀 후에 바로 또 3인 대표 중에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온다는 게 알고 진짜 맞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왜 그랬느냐? 네. 이걸 제가 공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네. 김영남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 플러스 김여정은 네. 김영남 플러스 김여정은 이퀄 김정은으로 봐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의 뭐랄까요? 간접 정상회담. 엄청난 파격이죠. 네. 역대급 이뤘던 적이 없습니다. 네네. 남북관계 속에서 북측의 최고위급, 고위급입니다. 네. 김영남 최고위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네네. 엄청나게 신임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 네. 그리고 본인의 분신과 같은 자기 피부친 네. 김여정 부부장도 같이 따라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 엄청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봤을 때 그냥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사람들이 올림픽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엄청난 뭔가 내용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이 모멘텀을 잘 좀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국민들도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 또 그렇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좀 뭐랄까요 이 힘 있는 대화가 이어져야 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아,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향후의 과제가 중요한데 저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과 북은 같은 동포이면서도 적대적인 대립적인 분단체제 구조를 60년, 70년 이어왔습니다. 네. 우리가 엄격히 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네. 남과 북은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 아, 네. 그래서 가치 규범과 생활 양식, 삶의 방식이 다르다. 사고 방식이 다르더라. 이 다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시절이라든가 노태우 정부 당시에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시절이라든가 남과 북이 화해 협력에 진짜 평화적인 관계가 있었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남과 북이 여하간 간에 어떻든 상호 체제와 제도를 엄격히 존중했던 상호 존중의 시기였습니다. 네. 이 다름과 차이를 막고 틀림으로 우리 기준으로 계속 좀 재단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쟤들은 왜 저렇지? 라는 이 상호 존중적 태도를 한 번만 좀 가져준다라면은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여지들은 참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상호 존중하다 다름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 네. 다름에 대한 뭐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고 틀림이 아닌 다름과 차이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NSC를 만드는데도 좀 많은 기여를 하셨고 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통일 외교 관련 일을 하시다가 개성공단에서 직접 4년간 이 북측과 접촉을 하시면서 일을 했고 잠시 학교에 나와 있다가 지금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에 되셨습니다. 이 개성공단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단지 남북관계 어떤 안보 상황에서의 갈등 상황이 생기면 서로 쓸 수 있는 도구 정도로밖에 안 보거든요. 화난다, 닫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걸 좀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게 이 지점입니다. 네.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지점인데요. 네. 무슨 어떤 답답함, 어떤 아픈 마음이 있느냐. 우리 보편적인 우리 국민들께서 네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그 실체적 의미, 성격을 너무 아직 모르세요. 모르신다. 왜냐하면 네. 안 가르쳐줬어요. 공단이 어떤 곳인지를 네네. 제대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네.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계속 퍼치게 됐습니다. 네. 개성공단은 네네. 한마디로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네.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네. 경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던 경제적 공단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실험이네요. 자본과 기술. 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공단이 가지는 네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네네. 경제적 가치가 있겠죠. 네, 그럼요. 두 번째 평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 통일 문화적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네. 평화니 통일이니 안보니는 좀 논의가 될 거니까 뒤로 빼고 단순하게 네네. 경제적 가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단순하게. 네네. 한마디로 개성공단은 우리가 엄청나게 사실은 퍼오는 곳입니다. 퍼오는 곳이었다. 네. 퍼주기가 아니라 네네.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몇십 배를 우리가 퍼오는 곳입니다. 네. 북측 근로자들의 한 달 임금이 적을 땐 7만 원이었습니다. 많아서 네. 15만 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경제로 봤을 때는 구조적 저성장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한 기업이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경제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네. 1을 투자하면은 네네. 20, 30의 GDP 기준 20, 30배를 생산해 올 수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하고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을 한번 단순 네. 비교해 봤습니다. 네네. 이거는 몇십 배 차이가 납니다. 순이익을 올릴 네. 수 있는 가치로 본다라면 네. 이걸 제가 도표로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네. 라디오라서 네. 설명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네. 이런 경제적 가치부터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공단의 본질적인 실체의 가치를 네. 설파하는 여러 많은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우리의 경제적 이익만 해도 이렇게 확연하다라는 측면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네. 뭐 기갑부대가 뒤로 후방으로 밀려났건 이런 얘기들은 좀 그렇죠. 나중에 문제라도 될 텐데 예. 이제 다시 열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나타나고 있고 오늘 기업들도 굉장히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경제협력이 좀 다시 시작된다면 뭐 예전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공단의 본질적 가치만 안다라면은 네네. 왜 축을 닫았지? 지금 빨리 해야 되겠네? 네. 당연히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 가치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예, 아직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데 네. 현재적으로 보면은 안보리 제재라든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2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변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건 조건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다면 안 열 것이냐? 우리는 분단 체제를 계속 살아갈 것이냐? 네.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화해 협력의 통일시대로 가자. 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미래적 희망이고 행복의 근본 토대이다. 네. 그렇다면 열어야 된다라는 당위가 있습니다. 네네. 여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절차와 방법 있습니다만은 네. 안보리 제재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지점들은 공단을 네.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 자. 많이 방법은 다양하더라. 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국민분들한테 지지와 의지가 공단 재개나 재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찬반이 딱 50-50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단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면서 아 저런 곳이었으면 열어야 되겠다. 네. 라는 국민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많이 좀 동의 네. 좀 받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김진양 위원장에게 들으면 돈 되는 평화라면 돈 써야 되는 평화와는 또 다른 새로운 예, 이제까지는 다른 논의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또 이 평창올림픽에서 또 북측 인사에게 유독 카메라가 많이 갈 텐데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오늘 시간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김진향 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요즘 텔레비전 틀면 낚시 여기저기 나옵니다. 저도 보게 되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인기가 많은 레저로 바뀌었죠. 오늘은 낚시 이야기 김미란 캐스터가 취재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네, 입춘이 지나도 연이어지는 한파의 야외 활동이가 정말 무척 어려운데요. 네. 낚시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추위를 피해서 실내 낚시터가 레저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실내 낚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네. 따뜻하게 실내에서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실내 낚시 카페를 소리로 만나보시죠. 네. 미끼를 하나 끼우시고 던져주세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위로 탁 치시는 거예요. 아예 철갑상어 나왔네요. 아유, 손맛 좋죠. 네, 이거 네. 절로, 손맛 좋죠. 이 말. 많은 아저씨분들이 눈을 번쩍 뜨셨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실내 낚시터는 각 동네에 위치한 곳이 많은데요. 인천 율도점의 힐링 낚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네.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낚는 손맛이 그리워서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낚시 마니아뿐 아니라 초보자도 쉽게 낚시를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떡밥을 끼우는 것부터 낚싯대를 던져서 야광지를 내려가면 이 당겨서 올리면 되는데요. 네. 이 물고기를 낚을 때 정말 그 묘미가 있더라고요. 네, 실내니까 좀 날씨 영향 덜 받겠네요. 네, 훨씬 따뜻한데요. 또 야외로 좀 낚시를 나가면 또 낚싯대, 미끼 등 준비할 게 많잖아요. 네. 네, 실내 낚시터는 장비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뜻하고 또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좀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용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데요. 운영자 허민 씨를 통해서 이용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인수했을 때 초반에는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주 고객층이셨는데 재작년부터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커플 위주로 해서 이색 데이트 코스로 많이 오세요.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서 엄청 많이 오세요. 고기는 갖고 가시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 한 5분이 오셔서 누가 큰 거 잡나, 누가 작은 거 잡나 상품을 걸어서 상품을 타가시는 무릎 담요를 1등에다 걸어갖고 제일 큰 거 잡는 사람이 1시간 동안 낚시를 해서 제일 큰 물고기를 잡으시면 그 상품을 타가시는 거예요. 혼자 오셔도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어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비단잉어를 잡으셨으면 1시간 무료, 요금 할인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이제 철갑상어 같은 거를 잡으시면은 드론 같은 선물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오셔도 재미있게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물고기는 낚는데 물고기가 아니라 선물을 가져가는 그런 거였군요. 네, 맞아요. 손님들 많겠네요. 네, 낚시하면 중년층, 좀 남성들 전유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연령층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젊은 커플들이 많이 오고요. 여성분도 낚시를 즐기고 있고 또 아이와 함께 가족끼리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데요. 대략 150명 정도가 넘습니다. 네. 제가 찾아간 날은 평일이라 직장 동료들끼리 와서 실내 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한 번 오면 기본이 2시간에서 5시간 동안 낚시의 재미에 푹 빠진다고 합니다. 이용객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야외로 못 나가니까 실내에서 많이 그냥 잠깐 와서 손맛 보고 가고 또 여러 조사님들하고 게임하고 그냥 마음 힐링하러도 오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왔어요. 와이프하고 저희 자주 오고 있어요. 손맛이죠 그럼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가 이제 낚시를 던졌을 때 고기가 물고 치고 나갈 때 보통 2시간 정도 하고. 잉어 이제 큰 사이즈 잡은 거죠. 큰 대물 잉어. 제가 봤을 때 한 그래도 1.5kg는 되지 않을까요? 저 한 5번 정도로 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 잡으면서 팍팍 힘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풀리는 게 있어요. 그냥 이제 애들 힘쓰니까 그거 땡기는 맛에 메기랑 철갑상어랑
그 다음에 가물치. 왜냐면 걔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잡기는 힘들죠. 저희 그냥 가게에서 일 끝나고 가게 식구들끼리 같이 이제 왔어요. 이게 잡힐 때 그 고기가 물고 들어갈 때 그 느낌? 그게 좋아요. 일하고 힘들잖아요. 이제 스트레스 풀로 이렇게 와요. 가깝고 해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예, 낚시터에서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가족들이 또 깨끗한 환경에서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역시 이 매력 역시 재미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모든 낚시의 묘미는 손맛이라고 하는데요. 네. 낚시를 밀고 당기면서 힘겨루는 재미가 있고요.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 낚시를 하면서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저도 한번 낚시 손맛이 뭔가 궁금해서 좀 낚시를 해봤는데요. 예. 낚을 때 정말 엔돌비 같은 뭐 기분 전환이 있더라고요. 뭘 낚으셨나요? 붕어 2마리 조그만 거 바꿨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예, 아직도 한 번도 못 낚아본 사람의 부러움이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족 단위의 레저를 즐기는 장소로 바뀌었는데 네. 나도 한번 차려보고 싶다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한 2, 3년 전부터 창업을 문의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네. 실내 낚시터의 성수기는 겨울철과 더운 여름철인데요. 네. 이곳의 사장 허민 씨는 10년 넘게 자리 잡은 이곳을 인수해서 운영한 지 3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운영자를 통해서 창업 준비 사항을 좀 들어보시죠. 네. 지금 낚시터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일 좋은 건 낚시터를 다녀보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배워갖고 해야지 이것도 생물을 가지고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그 고기에 대한 습성이나 여과 이런 거를 꼼꼼히 다 확인하시고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수질 관리, 조그만 기생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빨리 이제 캐치하셔갖고 수질 관리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오염되게 되면은 이제 산소 포화량도 떨어져서 활동이 적어지거나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갖고 잘 알아보시고 창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수질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군요. 자, 관리도 이렇게 어렵고 또 창업 준비할 부분도 많은데 네.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에티켓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실내 낚시터 안에서는 정숙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조용히 쉼을 좀 갖고 싶어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인데요. 네. 가족 단위로 와서 흡연과 음주도 최대한 삼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용객도 쾌적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인데요. 네. 낚시 초보자들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올 겨울 실내 레저 활동을 찾으신다면 실내 낚시 카페를 한번 추천합니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 3명 이상 함께 낚시를 가면 네. 고기를 잡지 않고 사람을 잡는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낚시는 안 하고 막 술 먹고 떠들고 노느라 네. 결국 예, 고기가 아니라 엉뚱한 뭐 우정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에티켓을 지켜야 된다는 건 혹시라도 관심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주제 감사드리고요. 붕어 잡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0864님, 개성공단의 가치는 알지만 경제적으로만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보가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이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태도에 대한 불안감 의견 주신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돈이 그렇게 가지 않게 한다라는 것 우리 정부가 확인하고 또 인증해줘야 모두가 박수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확인할 필요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주말엔 조금 기운이 풀렸습니다. 건강관리하시는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